서류가 바닥에서 흩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보험, 수익자, 정은아, 내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진단명, 협심증, 부정맥중증, 결혼 일주일 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었어요. 모든 것이 계획이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모르는 척한 적 없는 그 따뜻한 눈빛, 모든 게 거짓말이었나요?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걸 숨긴 채 저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제 인생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멍비치의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정은하라고 합니다. 올해 62세죠.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8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서울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카페로 출근했죠. 매일 저녁 혼자 밥을 먹고 책을 읽다 잠이 들었고요. 그런 일상이 8년 동안 계속됐어요. 시계추처럼 규칙적인 생활.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 불빛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밤 양양행 고속버스표를 끊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양양에 도착한 날 펜션 사장님이 추천해준 멍비치로 향했어요. 모래사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투명한 파도가 제 발끝에 닿았습니다. 찬 물결이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혼자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어요. 언제 이런 여유를 가져본 게 마지막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혼자 오신 거예요? 뒤에서 조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분이 책 한 권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어요. 인상이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혼자 왔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선 누구나 혼자 와요. 그래야 진짜 쉬거든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혼자여서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변호사 최도윤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정은아입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최도윤 씨의 말투가 정말 차분했어요. 급하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에 섞여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최도윤 씨가 순간적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의 손가락이 셔츠 위로 살짝 떨리는 걸 눈치챘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 신경 쓰였죠. 괜찮으신지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너무 사적인 질문일 것 같았거든요. 대신 그의 손에 들린 책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책 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 이거요. 그냥 습관적으로 들고 다녀요. 사실 바다 보러 온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편안함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가슴을 조용히 쓸어내리는 모습이 보였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끌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양양의 작은 카페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유리창에 맺혔다.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또 보네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 최도윤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어젯밤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는데 눈밑이 파랗게 그늘져 있었어요. 정말 우연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 카페가 여기 하나뿐이라서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뻔한 만남이죠. 최도윤 씨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가 느껴졌어요. 그분이 제 앞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셨는데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물과 함께 무언가를 삼키셨어요.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약병에 적힌 니트로글리세린이란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약이었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요. 최도윤 씨가 가슴 부근을 살짝 문지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카페 사장님이 커피를 가져다 주셨는데 최도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컵을 받으시면서도 숨을 좀 깊게 쉬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걱정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최도윤 씨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한 표정이었죠. 요즘 가슴이 자주 뛰어요. 최도윤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선 과로래요. 일 때문인가요? 그분이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사는 게 너무 버거워서요. 그 말을 하실 때 표정이 참 복잡해 보였어요. 슬픔인지 피로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또 가슴을 조용히 쓸어내리셨어요. 그 손끝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변호사 일이 많이 힘드시나 봐요. 일은 할만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내를 몇 년 전에 먼저 보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거네요. 갑자기 마음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8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그러셨구나요. 그럼 저보다 훨씬 오래 혼자 사셨네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이었다고 할까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는데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물러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최도윤 씨는 걸음이 느렸어요.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듯 부자연스러웠죠. 그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어색했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있는 것 같았죠. 바다 앞 벤치에 앉았을 때 최도윤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그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갑자기 8년 동안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잊고 있었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면서 바다가 온통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최도윤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표정이 일그러지셨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가끔 이래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볼 수 없었고 그도 말하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양양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울의 일상이 다시 시작됐지만 자꾸 최도윤 씨 생각이 났어요. 멍비치에서 함께 본 노을, 그분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걱정스러웠던 그 표정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9시쯤 되어서 카페 문을 닫으려고 의자를 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오늘 멍비치에 비가 와요. 그날이 생각나네요. 최도윤 씨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가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저도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서울은 맑은데 양양에 비가 오나 보네요. 저도 그날이 자꾸 생각나요. 혹시 서울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가끔 출장을 가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거든요. 언제든 괜찮아요. 카페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하루가 끝났어요. 그날 밤은 잠이 안 왔어요. 마치 20살 소녀처럼 밤새 베개를 끌어안고 뒤척였거든요. 이런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최도윤 씨가 서 계시더라고요.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출장차 서울에 와서요. 약속 시간 전에 들렀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최도윤 씨가 창가 자리에 앉으셨고 제가 커피를 내려서 가져다 드렸어요. 그때 최도윤 씨가 작은 종이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날 당신이 앉았던 자리 근처 모래예요. 버릴 수가 없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모래를 가져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빛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그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네요. 그날부터 최도윤 씨와 자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짧은 안부 전화였는데 점점 길어졌어요. 서로의 하루 일상을 나누고 사소한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깊은 얘기도 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최도윤 씨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어요. 가끔 기침도 하시고 숨소리도 거칠 때가 있었고요. 괜찮은지 물어보면 항상 괜찮다고 하시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는 그가 말했어요. 은하 씨, 혹시 제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당연히 걱정되고 도와드리고 싶죠.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봤어요. 통화가 끝난 후에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으신데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새 제 하루는 최도윤 씨의 목소리로 끝나는 게 당연해졌어요. 밤에 그분 전화를 기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연애하는 기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최도윤 씨와 통화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하루라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저는 그의 존재를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전화가 왔어요. 은하 씨, 오늘 시간 되시면 카페로 갈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비장하면서도 떨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시간이 마치 달팽이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창밖을 보며 기다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제 심장을 타고 흐르는 불안감 같았어요. 드디어 최도윤 씨가 카페에 오셨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계셨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냥요. 받아주세요. 우리는 카페 구석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최도윤 씨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시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인가요? 제가 견디지 못하고 먼저 물었어요. 그때 최도윤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저를 똑바로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남은 인생 당신 옆에서 쓰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가슴이 벅찼거든요. 행복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최도윤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진심이에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흔들렸어요. 천둥이었죠. 마치 우리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어요. 기쁘면서도 머릿속엔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 반응이었죠.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설득해 볼게요. 예상대로 아이들은 반대했어요. 특히 둘째 며느리 소희는 단호했죠. 어머니, 너무 성급하신 것 같아요. 그분 얼마나 아세요? 이제 겨우 2달 만난 사람이잖아요. 소희가 소파에 앉아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커피잔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불안할 때 하던 그대로였죠. 네가 걱정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엄마 인생은 이제 엄마 거야.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좋죠. 그냥 저희가 걱정돼서. 아들도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된다. 아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조용했어요.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하지만 마음만은 20대 신부처럼 설레서요. 최도윤 씨가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던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고 느꼈어요. 신혼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최도윤 씨가 계시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저는 카페에 가고 그는 사무실에 가고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요.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이면 저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 있는 최도윤 씨. 그런데 얼굴은 더 피곤해 보였어요.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본 장면이 자꾸 생각났어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약을 삼키는 모습. 저는 일찍 자는 편인데 최도윤 씨는 새벽까지 깨어있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엔 일 때문인 줄 알았어요. 변호사 일이 바쁘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왜 안 주무세요? 어느 날 밤 물어봤어요. 잠이 안 와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니까 다른 것들도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날 때가 있는데 최도윤 씨의 숨소리가 거칠더라고요. 평소와 다른 얕은 숨소리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약을 드시는 것도 봤어요. 약병이 여러 개였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약 종류가 늘어나는 것 같았어요. 약을 많이 드시네요. 혈압약이랑 심장약이에요. 나이 들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최도윤 씨는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단순한 성인병 약 같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욕실에서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숨이 막힌 듯한 기침 소리. 문을 열어보니 세면대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죠. 피가 났어요? 그냥 잇몸이 안 좋아서요. 최도윤 씨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로해요. 하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랄까요? 밤에 함께 누워있을 때도 그랬어요. 최도윤 씨가 잠들기 전에 한숨을 쉬시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가끔은 최도윤 씨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습니다. 네, 증상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전화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최도윤 씨가 일주일간 강릉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법원 업무가 복잡해져서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했어요. 짐을 싸는 최도윤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깊숙이 약통을 여러 개 넣는 모습도 보였고요. 혼자 있기 심심하지 않으실까요? 최도윤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괜찮아요. 카페 일도 있고 집 정리도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출장 가시기 전날 밤 최도윤 씨가 유난히 오래 저를 안고 있었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냥 당신이 너무 소중해서요. 최도윤 씨가 떠나신 첫날,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빈 침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죠. 이렇게 빨리 그가 그리워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최도윤 씨의 서재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아침에 꺼놓는 걸 잊었던 거예요. 서재에 들어가 보니 아직 짐 정리가 덜 된 책들이 박스에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재 정리를 시작했죠. 법률 서적들을 책장에 차곡차곡 정리하는데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책들이 주제별로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최도윤 씨의 꼼꼼함이 느껴졌죠. 책장 위쪽 선반까지 정리하려고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섰어요. 그때였어요. 책을 정리하다가 뒤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툭 하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그 순간 왠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의자에서 내려와서 확인해 보니 하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봉투가 좀 두툼했어요. 뭔가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처음엔 그냥 다시 책장에 넣어둘까 했어요. 남편의 사적인 서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봉투가 살짝 찢어져서 종이 몇 장이 삐져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병원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지난 한 달간 느꼈던 불안감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최도윤 씨의 밤중에 먹는 약들, 숨겨진 기침 소리, 가슴을 자주 쓸어내리던 모습. 혹시 정말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그냥 확인만 해볼까? 봉투를 열어봤어요. 병원 서류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이 서류를 넘기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마치 누군가의 일기를 몰래 읽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첫 번째 종이를 보는 순간 숨이 멈췄어요. 진단서였어요. 진단명을 보니까 협심증, 부정맥중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작년이었고요. 그러니까 저와 만나기 전부터 아프셨던 거예요. 두 번째 종이는 또 다른 병원 진단서였어요. 신부전 초기 증상, 지속적 치료 필요, 예후 불량, 의학 용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앉아있던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세 번째 종이었어요.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어요. 날짜를 보니까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고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란을 봤는데 정은아,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끝부터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였군요. 그가 갑자기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걸까요? 혼자 죽기 싫어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필요했던 걸까요? 양양에서의 만남, 그 로맨틱했던 순간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의 대화, 모래상자, 모든 게 다시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진실일까? 연기였을까?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계산된 것 같은 느낌. 그 배신감이란 같은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밖은 어두워지고 서서히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최도윤 씨가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밥도 거의 못 먹었고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한 걸까? 아니면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도윤 씨가 돌아오셨구나 싶어서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다녀왔어요. 최도윤 씨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셨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의 창백한 얼굴과 더 깊어진 다크서클이 먼저 보였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최도윤 씨는 평소와 똑같으셨어요. 여행 가방을 정리하시고 제게 강릉에서 사온 선물도 주셨어요. 작은 조개 목걸이였어요. 이거 예쁘죠? 당신 생각나서 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다정하신 분이 정말 저를 속이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언제,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저녁을 먹으면서 최도윤 씨는 출장 이야기를 즐겁게 하셨어요. 어떤 사건을 맡았고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엔 병원 서류와 보험 서류만 가득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조용해요?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최도윤 씨가 제 이마에 손을 올리시며 물어보셨어요. 그 손길이 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미리 테이블 위에 놓아둔 하얀 봉투가 보였어요. 최도윤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고요. 이게 뭐예요? 최도윤 씨가 조용하게 거의 속삭이듯 물어보셨어요. 서재 정리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최도윤 씨가 봉투를 집어들고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왜 제 이름이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어요? 최도윤 씨는 여전히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들여다보기만 하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대답해 주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면 나 옆에 못 있을까봐 그랬어요. 최도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죠. 저를 이용하시려고 했던 거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최도윤 씨가 절박하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요? 말씀해 보세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 말이 더 화나게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를 보험금 받을 사람으로밖에 안 본 거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고 있던 게 폭발한 것 같았어요. 양양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네요. 다 계획하고 접근하신 거죠?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진심으로요.
어떻게 믿어요? 진단서도 봤어요. 협심증의 부정맥중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최도윤 씨가 가슴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시려다가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셨어요. 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작은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구슬처럼 굴러다녔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어요. 최도윤 씨가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혼자 죽기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고.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보험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됐고.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숨기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 할까봐요. 동정으로 결혼하는 건 싫었어요. 최도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였어요. 그날 밤 최도윤 씨는 서재에서 주무셨어요. 저는 침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행복했던 지난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도윤 씨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으니까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걱정되고 배신감이 들면서도 안쓰럽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서재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그 다음에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서재로 뛰어갔어요. 최도윤 씨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가슴을 움켜잡으며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최도윤 씨가 간신히 말씀하셨어요. 심장 발작인 것 같았어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르기도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최도윤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기억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최도윤 씨가 힘겹게 말했어요. 지금 그런 말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아직도 화가 나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 계셔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최도윤 씨를 보니까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바깥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바깥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최도윤 씨를 바라봤어요. 각종 선들이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의사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냥 살아만 있어 달라는 마음뿐이었어요. 제발, 제발 죽지 말아요. 제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오셔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현재로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환자분이 원래 심장질환이 있으셨죠. 협심증에 부정맥까지 있으시니까 계속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그제서야 최도윤 씨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동안 숨기셨는지도 이해가 됐고요.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중환자실로 최도윤 씨를 옮겼어요. 면회 시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온갖 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창백한 피부가 병원 침대보다도 더 하얘 보였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산소 마스크 아래로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미안해요. 최도윤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런 얘기 말고 푹 쉬세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아니에요. 말해야겠어요. 최도윤 씨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밀어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귀를 가까이 대야 들을 수 있었어요. 작년에 진단받았어요. 의사가 길어야 1, 2년이라고 했어요. 내 몸이 오래 못 간다고 했거든요. 최도윤 씨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혼자 죽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내 남은 삶을 누군가 곁에서 지켜봐 줬으면 했어요. 눈을 감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게 당신이었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처음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최도윤 씨가 제 손을 약하게 잡으셨어요. 손이 차가웠어요. 양양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당신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게 병 때문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최도윤 씨가 희미하게 웃으시려고 했어요. 매일 밤 통화할 때도,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도, 결혼식 날도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최도윤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됐어요. 그게 진심이라면 됐어요. 정말이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아픈 것도 무서운 것도 모든 걸 함께 나눠요. 최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병원 의자에서 잤어요. 최도윤 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중간중간 깨서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최도윤 씨가 퇴원하신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제가 최도윤 씨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어요. 약 시간 챙겨드리고 식단 관리하고 정기 검진도 함께 다녔고요. 처음엔 최도윤 씨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거든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회복이 될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마음이 안정되니까 몸도 따라서 회복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심장에도 부담이 덜 간다는 얘기였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최도윤 씨가 이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몸이 아프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가슴이 좀 답답해요. 그러면 저는 병원에 전화해서 괜찮은 건지 확인하곤 했어요. 혹시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솔직해지니까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최도윤 씨가 제안하셨어요. 양양에 다시 가볼까요? 정말요? 몸은 괜찮으실까요? 의사 선생님이 여행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물론 무리하지 말고요. 양양이라는 말에 가슴이 설꺼서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멍비치 대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디인데요? 가보면 알아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양양으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최도윤 씨가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이 길을 갈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혼자 죽을 생각만 했거든요.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요. 양양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향한 곳은 낙산사였어요. 바다가 보이는 절이라고 들어봤는데 실제로 가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낙산사에 도착하니까 정말 아름다웠어요. 절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특히 해수관음상이 정말 웅장했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왜 이곳을 좋아하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관음보살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우리는 해수관음상 전망대까지 천천히 올라갔어요. 최도윤 씨가 중간중간 쉬면서 올라가셨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이셨어요. 전망대에 도착하니까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졌어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파도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멍비치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고요하고 평안한 느낌이랄까요? 내일 새벽에 일출을 보러 와요. 최도윤 씨가 제안하셨어요. 새벽에요? 네. 여기서 보는 일출이 정말 아름다워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 밤 펜션에 누워서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는 안정된 리듬으로 뛰고 있었어요. 처음 양양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건강한 소리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심장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어둑한 하늘 아래 낙산사로 향했어요. 해수관음상 전망대에 올라가니까 이미 몇 분이 일출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도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춥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상쾌해요. 하늘이 점점 밝아지더니 수평선 끝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바다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거든요.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처럼 또다시 바람이 부네요. 제가 말했어요. 멍비치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각났거든요. 이젠 두렵지 않아요. 최도윤 씨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요? 바람도, 바다도, 죽음도요. 이젠 숨이 차지 않아요. 최도윤 씨가 깊게 숨을 쉬셨어요. 정말 편안해 보이셨어요. 당신이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도 최도윤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찾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관음보살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니까 바다가 더욱 반짝였어요.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처음 들었을 때와 달랐어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소리 같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제가 최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네, 이번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함께 나누면서요. 네, 그렇게 하자고요. 최도윤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거든요. 사랑해요. 최도윤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멍비치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는 다른 더 깊고 안정된 행복이었어요. 해수관음상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고요. 앞으로도 가끔 여기 올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낙산사 해수관음상 전망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최도윤 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 때문에 살고 싶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진실된 사랑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낙산사 관음보살님의 축복 속에서 말이에요.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때로는 불완전한 시작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시작이 어땠든 결국 서로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